미국은 어찌됐건 무너져 가고 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확 바뀌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은 다 계획이 있다. 미국은 다 계획이 있다. 지금 미국이 다 계획이 있습니까? 또 최근에 와서는 많이 유럽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아젠다는 다 유럽에서 나왔죠. 경제적인 문제, 복지적인 문제, 노동자에 대한 대우, 환경 문제, 친환경 다 어디서 나왔죠? 다 유럽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될지가 좀 걱정이에요.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시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100년 정도를 쭉 흐름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거 정말 유명한 저널리스트들, 유명한 지신들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했던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불가능하다. 미국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게 1, 2년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막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이러고 트럼프가 막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확 바뀌고 있죠. 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다 계획이 있다. 미국은 다 계획이 있다. 이 친미파 인사들의 영상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다 계획이 있습니까? 상황을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지.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책 보더라도 경제전쟁의 시대다.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상 재정을 통해서 뭔가의 힘으로 효과를 내는 경우 있지만 재정의 유통 흐름망만으로 역사를 바꾼 사례는 없어요.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뭐죠? 북한이 안 무너졌잖아요. 북한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지난 30년간 얼마나 많은 경제 제재를 했습니까? 북한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특히 경제 뉴스, 제가 이제 경제를 좀 비교적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사적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거 봐요. 보는데 이번에 무슨 의장이, 연준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사태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소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근데 이건 똑같아요. 야구장에 가면 제일 멀리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오히려 작아져요. 너무 상황이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급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목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심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그 미래의 변동을 우리가 다 안다 칩시다.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될 거고 이란 문제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것이고 시진핑이 이렇게 할 것이다. 를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국제적인 현상을 자꾸 어떻게 될까 여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점점 미시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지식인들이 조회수 올라가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점점 틀리죠. 문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건 무당이잖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고찰하는 게 우리 국민적 힘 아닙니까?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시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 100년 정도를 쭉 흐름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해서 부담됩니다. 일단 유럽부터 가겠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크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가치, 권력, 그리고 경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접근해 봅시다. 가치라는 건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유럽만큼 세계사적으로 근대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친 지역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아젠다는 다 유럽에서 나왔죠. 경제적인 문제, 복지적인 문제, 노동자에 대한 대우, 환경 문제, 친환경 다 어디서 나왔죠? 다 유럽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될지가 좀 걱정이에요. 크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유럽에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축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신분제를 타파하고 결국은 민주적 권리를 주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경제적 관계의 불평등성을 부시겠다는 실험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공산주의 문제인데 이 공산주의 얘기만 나오면 다들 실패한 거, 저 빨갱이 이렇게 가요. 자,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건 급진주의적인 투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봤었을 때 공산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회복지, 젠더 문제, 혹은 보편적 복지 등등등 경제적인
양극화나 불평등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개선하고 개혁하고 해소해야 된다는 주장들은 대부분 다 사회주의적인 급진적 사상이 다 오게 있는 거죠. 현실 공산주의 국가는 한계를 드러냈고 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가 없다거나 이것이 여파가 없다라는 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돼서 이 공산혁명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치 사슬이고 이 모든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혹은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 데서 극우화가 당연한 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부터 살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더 유럽은 가치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또 재밌는 나라죠. 미국은 어찌됐건 무너져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는 말은 좀 그렇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뉴른베르크 대재판이라든지 도쿄 대재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법적인 정의 같은 것들을 딱 세우려고 했었고 국제적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UN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합의를 만드는 거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과 국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같이 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아들 부시 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무슨 협약에 탈퇴를 하잖아요. 이번에 나토에서도 탈퇴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나토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막말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게 우리가 제발 있어주세요 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동아시아의 공산혁명을 막아내기 위한 어떤 여러 목적 속에서 주1미군도 있고 주한미군도 있고 필리핀이나 아시아에 다 있던 거죠. 그건 뭐예요? 쌍방 합의고 사실은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선택이라는 건 미국의 이해관계와 세계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또 최근에 와서는 뭐 많이 유럽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과거를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쫙 성장했잖아요. 플러스 일본이 쫙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생각도 안 했던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 따라가게 하면서 쭉 성장했죠.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5, 60년대 때는 미국이 다 용인해 줬어요. 유럽이 성장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일본이 성장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허락해 줬던 거예요. 한국이 성장하는 거? 이야, 우리가 전파한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뒀다는 입증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EU가 되면서 거대한 경제권이 되고 합쳐보니까 미국보다 뭐 커지는 상황도 생기게 되고 일본이 80년대 때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회사 다 사버리잖아요. 한국 반도체? 타이완 TSMC?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점점점 한계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계에 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페트롤 달러라든지 미중 공조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은 다 계획이 있어 막 얘기하면서 마치 달러 결제를 우리 미국이 딱 이끌고 가면서 사우디랑 딱 하면 세계 경제는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면 사우디는 기존에 존재했었던 여타의 이슬람 문화를 다 배격해요. 그리고 오직 와하브 운동에서 나온 어떤 그것만이 정통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수용하는 측은 사우디와 동맹국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측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죠. 시아파, 수니파. 물론 시아 전통, 수니 전통이 가장 큰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되게 다양한 전통이 있고 사우디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큰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배경에는 석유의 발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아랍 사회에서 사우디의 와하브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적 정체성이나 힘이 한 축이 또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슬쩍 말할 때 지금 석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석유 문제라는 건 영국에서 이제 석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유로 가야 된다 하면서 처칠 해군부 장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처칠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해군부 장관이 된 상태에서 이 영국의 군함을 다 석유로 바꿔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석유의 자원이 중요성이 발견되게 되고 걸프 팔리틱스라고 해가지고 이 걸프만의 석유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석유 문제가 보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펙 이런 거 등장하고 이제 더는 영국,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서방이 산유 문제를 100%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나라들과 타협을 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UAE가 뭐 탈퇴했단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원래 오펙도 미국이 개입돼서 미국과 함께 타협적인 기관인데 거기에 사우디 라이벌인 UAE가 탈퇴를 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일대 다 구조가 편한데 일대 다 대다 해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하면 6.1 전쟁의 신화가 너무 커요. 이스라엘 싸움 잘한다 이 생각하죠. 근데 지금 따져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전쟁 여러 번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뭘 제대로 평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전쟁은 되게 황당하잖아. 미사일 전쟁, 뭐 드론 전쟁, 만나지 않는데 전쟁을 해. 근데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건국의 과정, 또 이스라엘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조그만 나라가 막 독하다, 정말 여호와가 선택한 나라는 다르다, 이 기독교적 프리즘인 거죠. 그렇게 느끼는데 이걸 빼고 보세요. 냉정히 따지면 초기에는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1956년 수에즈 전쟁은 8일, 1967년 6.1 전쟁은 단 6일 만에 끝난 단기전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연이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랍군과의 싸움이 길어지고요. 이후에도 수차례 전쟁을 치르며 전쟁 기간은 점차 늘어났고 과거처럼 단기간에 승부를 결정짓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지금 그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즈볼라, IS 온갖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무기가 부족하다, 인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조건 또 미국의 컨트롤대로 돌아가지도 않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됐건 미국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기술 패권 여전히 미국에게 있죠. 군사 패권 여전히 미국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경제 패권도 달러 중심주의 역시 미국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갖고 마지막 결론이 되게 유치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야, 아니야 중국이야,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이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벌써 수십 년째 하강기거든요.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 어떤 역사에서도 하강하는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하강하는 나라가 빡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따져본다면 하강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 미국이 만든 나라로 성공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왜 자꾸 무슨 조선국왕의 MBTI야? 재밌어서 했어요. 했는데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저도 제 연구 과정이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적에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적 사고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오늘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박이죠?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그리스, 그리고 게르만, 토르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인도, 중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러니까 세계 신화사를 정리한 책이고요. 폭력, 신, 이야기, 뭐 이런 또 로맨스 같은 인류가 지향해 왔었던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 있죠. 싸움과 영웅에 대한 숭배라든지, 신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혹은 낭만과 사랑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혹은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한 정말 이렇게 어떤 너무 환상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신화의 역사성을 규명한 책입니다. 잘 썼어요. 제가 에디터한테 물어봤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적은데 글을 진짜 잘 썼대요. 너무 잘난 체 하는 건 부끄러운데 재밌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쓰지 않은 새로운 역사학자 심용환의 인문학 오디세이인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아주세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이죠. 어쨌든 중국은 우리가 되게 쉽사리 뭐 공산주의 국가, 뭐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튼간에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본을 당과 이념이 앞다오고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하죠. 미중 관계 같은 경우는 베트남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근데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도저히 베트남전을 해결을 못하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면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중소분쟁이라고 해서 소련과 중국이 되게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그러면 베트남에서 빠져나오되 중국과 적당하게 손을 잡고 이 소위 말하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소련 걸로 넘겨주지 말자. 그러니까 은밀하게 공산권 내 균열을 미국이 이용한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에게 투자를 한번 해보자. 중국에게 투자를 하면 미국의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원가 절감이 되는 거고, 그럼 중국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으로 개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은 민주화가 될 것이다. 플러스 민주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거지만 4분의 1 될 수도 있다. 중국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다. 정말 황당한 착각인데 최근에 또 이 얘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안 무너졌죠. 안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공산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G2가 됐습니다. 이거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인류사에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남게 되는 게 뭐냐? 동아시아 문제인 거죠. 사실은 동아시아의 지정학 속에서의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유일한 문제는 타이완 문제죠. 그래서 지금 태평양을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떨어져 있는데 충돌하나 쉽지 않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애초에 79년 중미 수교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공화당이 비준을 안 해주면서 그때부터 생겼던 모순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어떨 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주고 어떨 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무력으로 지금 수복할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이걸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중국이 잃어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영역이다.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북한 문제가 있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죠. 더 심각한 건 이거죠. 뭐예요? 이번에 아시죠? 러시아 전승기념절에 북한군 가서 행진한 거.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결탁을 하고 있죠.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군사력주의라는 게 2.0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 미중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일본 문제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일본과 중국은 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대식의 패권주의는 유럽인들이 발명한 거예요. 이 경험은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했어요. 유럽인들은 200년, 300년씩 했고 미국인들도 한 100년 했어요. 중국과 일본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전쟁을 한번 해봤죠. 근데 패전했잖아. 패전하고 딱 미국에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한다? 현재 아베를 계승한 닭같이 사나이가 못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기꾼들이 나가서 얘기할 때 박현도 교수님 조만간 모실 겁니다. 약속 받았어요. 네. 원래 박현도 선생님 다 제가 발굴한 분이에요. 제가 타워타워 세계사 할 때 막 라디오 모시고 했는데 그렇게 크실 줄 몰랐습니다. 박현도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중진국 연대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급 되는 나라들 있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연합을 해서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는 없지만 세계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자. 이건 박현도 선생님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중진국 연대로는 역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합종연행이라고 들어보셨죠? 합종연행. 하나의 목적을 가진 거대 제국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나라들이 연대해서 버텨내긴 힘들어요.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한중일의 협력이에요. 한중일의 협력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조금 확장시키면 동남아시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일대는 서양인들이 만든 세계에서는 가장 멀어요. Far East, 극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향권에서 자유롭죠. 그럼 결국 이 세 나라가 잘 지내는 거죠.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남북관계예요. 경제관계가 아직까지 남북한이 지금 이제 완전히 다 깨져버렸지만 개성공단 단계 때는 진짜 조그만 거 연결시킨 거잖아요. 진짜 사이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황해도 전체 그리고 경기북도 전체가 남북 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경제협력지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분란이 생길걸요? 한국과 일본이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과거 역사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일본 사람 싫어한단 말이에요. 한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요? 중국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경제가 번성하면 서로 사이가 나빠져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어찌됐건 간에 남북관계를 진일보한 형태로 만들어내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재밌으셨죠? 인문학도들, 역사학, 그리고 사회과학도들이라면 작은 이슈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장점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크고 넓은 것 가운데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저대로 제 연구와 전공을 하는 것들, 또 이제 또 그 과정 속에서 저의 좀 더 특화시킨 내용들을 고민을 해나갈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앞으로 때가 되면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성과가 나면 하나하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환이 바라보는 중동 이야기, 심용환이 바라보는 미쿡 이야기, 심용환이 바라보는 중국사, 일본사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해왔고 해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 나온 신화의 역사를 구매해 주면서 구독을 해주시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